자, 이번에 궁금해요 Q&A에 올라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선순위에 있는 조세압류, 가압류가 인수 없으므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핵심 권리 분석 책에 써놓은 거죠. 조세압류나 가압류는 법정기일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즉 뭔 말입니까? 낙찰자 기준으로 봐서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이 말이죠.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세요가 인수 없음입니다. 그래서 소멸 주말에는 무게가 있는 권리분석 훑어보기를 공부하는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예. 실제로 그 스파레주를 졸업하신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또 있지만 권리분석에 시간을 쏟지 말라고 그렇게 배우죠. 실제로 옛날에는 권리분석만 공부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한국 사회 경매 그 학원 전부가 권리분석을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권리분석은 이제 법을 전공하든가 조금 지식이 있어야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경매 학원에서는 그래도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학원을 차려서 그 경매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협회가 오면서 권리 분석은 5%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이제 부자 마인드에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권리 분석을 공부하지 않는 대다수가 이제 경매 교육 분야에 막 들어와 가지고 한두 번의 어떤 경험, 아주 매우 짧은 경험을 가지고 경매 초보들을 가르치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사고를 많이 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찌 보면 문무가 겸전돼야 되는데 그냥 경매로 이렇게 한두 건 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나 소나 하는 건데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권리 분석이 또 매몰되란 소리냐? 매몰되란 소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라는 말은 이해는 되는데 그거를 권리 분석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다. 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은 사실상 크게 몰라도 되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셔야지. 나 머리 오늘 봐도 내일 누가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누군가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가 없어. 요런다고 해서 경매 투자가 안 되거나 돈이 안 벌리진 않습니다. 소멸 기준 중심인 초간다 권리 분석표의 영상 교육을 받으면 이해가 부족하여 여쭙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선순위에 있는 조세압류, 가압류가 인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선순위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근저당 이런 거죠. 근저당보다 앞서서 설정되어 있는 이 가압류, 압류를 우리가 왜 인수 안 하냐? 우리가 이게 선순위를 가늠하는 소멸 기준 권리고 이 소멸 기준 권리에 위에 있으면 당연히 인수고 요 밑에 있으면 당연히 소멸 아니냐? 이제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소멸 기준 권리 위에는 요런 거를 다 선순위라고 하는데 근데 선순위인데 왜 소멸되고 인수를 안 하냐? 이거가 이제 질문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기일이 중요하며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봐라 라는 건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법정기일은 순서는 배당 순서예요. 배당 순서. 소멸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배당 순서다 이거는. 소멸 기준 권리의 의미는 뭐냐면 요 위가 소멸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에 압류나 가압류는 모두 소멸된다라고 법으로 그렇게 적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판사가 이 압류나 가압류는 모두 다 소멸시키고 배당 순서에 강제로 편입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면 돈을 주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돈을 안 주고 이렇게 배당 요구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 가압류나 조세 같은 경우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의무는 없다. 이거는 그냥 판사가 의무적으로 배당하고 소멸시킨다라고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 지방세 같은 조세는 등기된 날짜가 있더라도 그 날짜는 큰 의미가 없다. 예, 등기된 날짜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1월 달에 그 세금이 생겼어요. 그지만 2, 3, 4, 5월 달에 체납이 됐어요. 그 다음 6월 달에 등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압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는 1월 달에 받아가고 싶지 6월 달에 받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랑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정기일은 조세마다 다르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세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발생하는 시점이 있겠죠. 법정기일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상속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즉시, 그러니까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속세는 바로 개시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세는 전기세가 사용해서 이게 그 소비자에게 통지된 날,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생 시점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서마다 조세마다 물어보세요 이런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경매나 공매할 때 세무서에 조세에 대해서 물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공매 같은 경우는 그냥 조세 체납하면 조세 체납액까지 정확하게 요즘엔 조사를 해놓기 때문에 공매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없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기한 옥션의 경매건인데요. 예상 배당표에 압류된 세금 결국 세무서에서 알아봐야지 뭐 교부 신청액을 낙찰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낙찰자는 이 세금이 얼마인지 얼마를 신청했는지 알 필요가 없죠. 이걸 왜 알아야 되는데? 알 필요가 없죠.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무서에 알아봐라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근저당이 있단 말이에요. A라는 임차인이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당해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당해세 부분이 있어. 요즘에는 당해세 때문에 제가 한 번 방송도 해놓은 게 있는데, 요것도 전부 다 임대차 3법을 꽈놔가지고 당해세에 대한 법을 23년이 아니구나.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법으로 막 바꾸고, 작년 말인가 뭐 이렇게 전세 사기 일었을 때 민주당이 또 바꾸고 뭐 이랬습니다.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생긴 부작용 때문에 당해세를 자꾸 손봤거든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해세 부분이 이제 그 국가에서 먼저 배당을 하게 되면은 임차인이 기존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선순위긴 한데 확정일자가 없는 선순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리고 확정일자가 확정일자가 없으면은 선순위긴 한데, 이제 별도의 이제 막 근저당보다는, 확정일자가 있어도 똑같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당해세 부분이 너무 커가지고, 임차인이 다 받아갈 수 있는데, 얘 때문에 못 받아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임차인이. 그럴 때는 낙찰자가 인수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즉 임차인의 어떤 인수금액하고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인지를 조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임금 채권 있죠? 임금 채권도 보면은 임금 채권은 3년치 퇴직금하고 3개월치 월급 이런 게 이제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잖아요. 또는 임금 채권이 공장의 노동자가 한 100명이야. 그럼 임금 채권이 3개월치만 해도 엄청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A라는 빌라에 이제 홍길동이 사는데 우리 홍길동이가 당연히 선순위지. 그죠? 그래서 다 받을 줄 알았는데 근로자 임금 채권이 너무 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임차인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인수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선순위여도.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와 유사하게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는 당연히 선순위든 후순위든 경매에 있는 모든 압류와 가압류는 소멸시킨다는 거는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질문이 있었네. 자, 낙찰을 받아서 세를 놓은 상황입니다. 낙찰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처리한 경우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잡히는 거죠. 네. 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 치르니까 당연히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등기부를 떼어보고 들어오기를 꺼릴 것 같은데요. 실제 경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 보면 문제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꺼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대출이 1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전세가 1억 5천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들어올 때 임차인이 뭐라고 합니까? 1억 5천 낼 테니 1억을 갚아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대출이 아예 없는 집이 되는 거죠. 지금 이 1번에 같은 그 행위를 하지 않은 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이거는 자기가 들어가는 집에 전세금을 높이 주면 앞에 대출을 없애면 되는데 대출을 뭐 엄청나게 껴있는 집에다가 또 전세자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걸 피해라고 사기 피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최소한의 법적 상식은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온 그 어린애 같이 징징거리는 거는 아니다라고 한번 강의했더니 막 댓글이 이제 안 좋게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그 20살이 넘고 사회생활에서 원룸이라도 하나 계약하고 그 30살 되고 결혼하고 뭐 이러면 이 법이라는 것은 특히 임대차 보호법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이 다 영향을 받는 법이 주인법이죠. 그죠?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어찌됐든 주인이 됐든 세입자가 됐든 전세입자가 됐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집이 몇 채가 있어도 필요에 따라서 월세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전세도 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한 걸 좀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노력도 안 하다가 이제 당한 다음에 울고 불고 하면 국가가 물어주면 그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렇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정상적인 세입자 같으면은 등기에 대해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빚을 갚아주세요. 어째서요, 저째서요 하는 협상이라는 게 들어갈 거고 그 협상을 누가 해줘요? 중개사가 해주지. 그렇죠. 2번은 유치권 내용이다. 이게 저는 아까 요 내용만 긴 줄 알고 했는데 요렇게 주제가 많아 버리면은 썸네일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질문들은 쪼개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요거는 2번, 3번, 4번 요거는 질문을 따로 적어주세요. 따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질문을 받아버리면 이 영상에 하등 쓸데가 없는 영상이 돼버립니다. 자, 요거는 따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선배들이 댓글을 달아준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거 이해가 안 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단다고 한 거고요. 아마 어디가 이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나 보네요. 일단 요 정도면은 답이 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답을 정리를 하자면 선순위이긴 하나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판사는 경매법원 판사는 이 등기상에 있는 압류 가압류는 모두 다 소멸시키고 배당에 참여시킨다. 요게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두 다 소멸시키기 때문에 인수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고 인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거다. 요거는 법에 의해서 소멸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집행법 몇 조인지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